각자 도생입니다. 이제 자국의 안보를 동맹에게 의존할 수 없고 특히 미국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이러한 가치를 또 중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많이 이익과 거래에만 돈 내는 사람은 우리 지켜준다. 이게 나토에 가서도 수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 국방비를 올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어제 그저께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10년 내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 트럼프는 올 초에 취임하자마자 벤스 부통령을 앞장세워서 유럽 국가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토에서 떠나겠다. 이런 위협을 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왜냐? 트럼프를 달래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이 또 무지막지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다른 발트 3국이나 어디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럽으로서도 이제 이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유럽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냐? 디지털 시대에 유럽 경제는 거의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디지털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노키아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디지털 시대에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럽을 버텨준 것이 독일 경제였는데 독일 경제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수출이 잘 되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버텼는데 중국 수출이 점차 감소되면서 독일 경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난 20-30년 동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거의 국방비를 1-2%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를 많이 늘렸거든요. 심지어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정도로 이렇게 복지를 많이 늘렸는데 이제는 복지는 늘릴 수 없는데 복지를 감당해내는 수 있는 경제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준 복지 정책을 다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국가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 비용은 여전히 많이 나가는데 국방비는 또 정액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싸게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스라든지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 이제 차단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2배씩 이렇게 뛰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럽 경제가 회생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유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는 트럼프가 유럽을 정말 좀 상스러운 말로는 이제 갖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의 기본 원리였던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달에 보편 관세를 때렸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도 또 미국의 국채 본드 가격이 급격히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90일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까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7월 8일까지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타결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이 7월 8일 이후에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뭐 타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항구 신임 그 통상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마도 협상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뭐 반세계화와 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미국은 시장을 중시하는 그러한 전통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개입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공화당의 경우에는 시장을 중시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 일반적인 유럽과 다른 그러한 이제 정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시장은 좋은 거, 정부는 나쁜 거, 세금은 나쁜 거, 감세는 좋은 거, 그 다음에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기업은 효율적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복지 이런 것을 늘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이건 뭐 사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지만 지금은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 미국은 개인의 창의를 중시하지 정부가 뭘 개입해가지고 이런 그 경제 활동에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를 저하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는 걸로 늘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헬스케어를 이제 도입할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는 그 시기에 미국에 갔었는데 저도 뭐 미국에서 한 10년 공부를 했지만 깜짝 놀라는 것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은 미국이 유로피아나이제이션, 유럽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유럽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유럽식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유럽식으로 가는 것은 미국에게 좋지 않는 거다. 유로피아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은 오바마는 소셜리스트라고 사회주의자라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의 이름을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파티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 시장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나라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이지만은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방 정부가 기업 활동에 또는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이제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특징이 유엔이라든지 이런 다자기구 이런 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G7 캐나다 회의에서도 중동 사태를 핑계로 일찍 G7 회의에서 떠나버리고, 자관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 다음에 양자 관계로 그러니까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세계 무역기구 이런 데서 관세 협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늘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고, 또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미국이 상당히 중국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군사, 경제, 또 기술, 그다음에 AI까지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간에도 이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서도 유럽과 미국은 견해차가 있죠. 유럽은 침략국인 러시아를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휴전의. 왜냐하면 유럽의 2차 대전 이후 오래된 평화를 깨트린 푸틴을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유럽의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종전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를 푸틴을 응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에도 새로운 이제 세력 재편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이제 군사적인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이길 성살이 없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행동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중동에서는 이 중동의 큰 변화가 2020년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졌는데, 이 아브라함 협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 바레인, 수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관계 정상화를 한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수교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치고 나간 것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 국가들이 석유에만 의존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석유 이후 시대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모토 아래서 그러려면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스라엘을 항상 적으로 두고 제거의 대상, 타도의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면 영원히 그 발목 잡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이 석유 이후 시대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경우에는 우주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 AI라든지 또 디지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거의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에는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시기였는데 이것을 이제 깨기 위해서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과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은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은 잊혀진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력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이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새로운 이제 이 모습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있고 난 다음 해에 제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대사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두 사람을 초청을 해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초로 이스라엘 대사와 아랍 국가 대사가 한 자리에 마주 앉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에 대사가 한 자리에 앉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있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결코 이슬람 국가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존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 이제 팽창주의, 그러니까 1대1 등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또 태평양 군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이 우호 세력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